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은 경제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변화를 일으키고 있지만 그 변화는 기존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던 방식을 부정하기보다는 계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기존 자동차의 하드웨어를 그대로 활용하여 거기에 구글의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새로운 상품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방식대로 만들어진 상품을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기존의 방식대로 촬영된 영화와 드라마를 새로운 방식으로 펀딩하고 배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존의 업의 본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Glad to meet you. 오늘 읽어주신 책이 뭔가요? 방금 읽어드린 책은 네. 4차 산업혁명 당신이 놓치는 12가지 질문이라는 네. 책입니다. 네. 네, 4차 산업혁명 막 그런 얘기 나온 지도 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유행이 떨어져서 네. 안 팔리고 있습니다. 많이 좀 네. 사주십시오. 네. 소개하면 나오세요. 거의 뭐 진행자시라서 네. 아, 이제 네. 진짜 저기 원조세요, 원조. 팟캐스트의 네. 원조시고요. 저희가- 전체 순위가 뭐 5위, 뭐 4위 이러신 분이라서. 네, 팟캐스트 거의 시조새급을 모시고 저희가 또 게스트로 모시고 방송을 하게 되네요. 네. 저희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책을 몇 번 해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쵸. 어떤 책을 해야 될지 선정을 못했었는데 네. 마침 딱 그냥 출간해 주셨네요, 그냥. 네. 네. 오늘 나오신 하승주 소장님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막 먼저 소개를 해주셨어요. 말씀해주셨는데 네네. 이분은 동북아 정치경제연구소 소장님이시고요. 그리고 현재 시사 분야 팟캐스트인 정치 신세계의 고정 멤버로 정말 팟캐스터 중에서도 팟캐스터 매일 2개씩 녹음을 하신대요. 네, 네. 정말 네. 굉장하시죠? 직업이 이렇게 그 정도면 팟캐스터라고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비서관으로도 일하셨고요. 그리고 잠깐 했는 건데 예. 그걸 평생 써먹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자 생활도 하신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으로 계속 활동을 해주고 계신 하승주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네, 목소리 낮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왜 여기서 나와? 저희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희 지금 팟캐스터의 손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모시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저기 손민아 아나운서 나왔었어요. KBS. 예. 분위기가 환했었는데 네. 오늘도 환하네요. 뭐. 네. 하나네요, 뭐. 방점이 뒤에 찍혀있죠. 네. 예. 지금 4차 산업혁명. 음. 네,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참 좀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이제 뭐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만큼 알고 네.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일이나 하자 하면서 지내고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이 책이 당신이 놓치는 12가지 질문이라고 네. 되어 있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인가요? 어떤 책인가요? 그렇죠. 4차 산업혁명에 네. 관해서는 일단 이게 진짜 맞는 거냐에 대한 말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많이 이 책을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나온 이야기가 저거 사자 아니냐. 네. 사자라는 또 공통점이 있네요. 네. 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 그 사실 개념이라고 하는 게 이 시대를 나누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1, 2, 3차와 4차가 뭐 본질적으로 뭐 다른 게 있느냐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지금 이제 숲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숲의 내용을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야기한다는 게 사실은 어림짐작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야기 자체가 뭐 당연히 필연적으로 근미래를 계속 상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미래에 있는 이야기들을 대충 예상하다 보니까 그게 한 3, 4년만 되면은 뭐야 이거 이래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3, 4년 전만 해도 3, 4년보다 조금 더 되겠구나. 3D 텔레비전의 시대 기억나십니까? 어. 막 이렇게 안경 쓰고 보는 그런 거요. 네. 네. 그 TV 광고만 하면 TV는 다 3D TV였어. 요즘 누가 봅니까 그거? 아무도 안 봐요. 봐요. 예, 아무도 안 보죠.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10년 전으로 한번 세월을 더 뒤솔러 보면 핸드폰이 이제 한창 뜹니다. 이젠 영상 통화의 시대야. 그래서 다 보면은 다 영상 통화를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요즘 누가 영상 통화합니까?
통화도 잘 안 해요. 다 텍스트로 하지. 문자로 하지. 깐다는 애기들이랑 보통 영상 통화하죠. 애기 저희 보여줄 때마다 할머니 애기 손자 볼 때 뭐 이럴 때 주로 쓰죠. 그것도 그냥 저기 카메라 찍어 카톡으로 보내지. 그냥 그러기도 영상 하죠. 통화도 잘 안 하죠. 자,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뭐 한 3, 4년 전에 했던 예상들도 자꾸 빗나가는데 네가 또 10년 후에 걸 하면은 그게 맞겠냐. 이러는 이야기들을 당연히 이제 듣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사전이 아니냐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현재적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변화를 뭔가 변하고 있긴 있거든요. 뭐 절대 못 이긴다 하는 바둑도 컴퓨터가 이겨버리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매일마다 뭐 보도자료에서는 뭐 이게 나온다 저게 나온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그 이제 맥락으로 한번 풀어보자라고 하는 생각은 들었고요. 그리고 이 맥락으로 풀어보자는 말이 그래 이제 근미래는 이런 것들이 빵빵빵 터지고 뭐 이렇게 될 거야라기보다는 지금 현재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오고 있는 거. 그러면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 그 다음 근미래를 갖다 유추해 나가는 것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뀐다기보다도 있는 거에서 이제 겹쳐가지고 나가고 그래서 업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그 전체를 구성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이 책의 공저자입니다. 남충현 박사님이라고. 네. 실제로 이 책의 대부분의 내용을 제가 질문하고 남박사님이 답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화면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목소리로 들으시면 약간 사짜 기운이 있지만서도 남 박사님은 그냥 정통 경제학 박사에다가 지금 이제도 한국은행에 계시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이거 왠지 좀 이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네, 박사님 얼굴이 궁금해지긴 합니다. 어떤 느낌일까? 그냥 굉장히 공부 잘하는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럼 정말요? 저희가 이 책 어떻게 읽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저 궁금해요. 드리머 먼저 이야기해 보아요. 아마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좀 오래전부터 회자가 됐고 좀 언급이 됐는데 지금은 좀 많이 일상생활에 좀 녹아있다고 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익숙해졌는데 그 용어에는 익숙해졌는데 그게 일상에 어떻게 잘 녹아 들어가 있는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그런 것들을 각 사례별로 주제별로 되게 잘 찝어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사례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좀 충실하게 잘 담아줬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었고요. 그래서 이 책 한 권을 보면 어디 가서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꿀리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각 분야를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면 한도 끝도 없을 텐데 모든 4차 산업 분야의 전방위에 걸친 이야기들을 다 총망라해서 다뤄주면서 어디 가서 이런 내용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주는 책.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되게 재미있게 제가 모르고 있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됐고 근래 사례들도 좀 많이 보게 돼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봤냐면 제가 되게 이 4차 산업혁명에 뭔가 호들갑을 떨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세대까지는 큰 변화가 어떻게 생길지는 정말 알 수 없지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거든요. 달라진 세계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건 저도 그래요. 네. 나도 이거 몇 년 후에 뭐 먹고 살지?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모른다는 게 두렵구나.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렵구나. 그러니까 우리 미래는 정말 알 수 없지만 기술에 의해서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예고를 계속 때리니까 예고를 계속 맞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한 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럼 우리 뭘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어디까지 온 건데 진짜 그렇게 바뀌는 거 맞아? 라는 그런 날카로운 질문과 답을 찾는 과정에서 그렇게 호들갑을 안 떨어도 될 것 같구나라고 좀 안정하게 한 책이었고요. 또 정말 다방면의 그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약간 뭔가 이 책의 하나의 주제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조금 이쪽으로 좀 더
치우쳐서 얘기한 느낌도 조금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좀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정말 조금 업의 본질이나 큰 것들은 변하지 않으니 기본에 충실하자. 가 맞을까요? 혹시 확 변하면 어떡하죠? 라고도 또 여쭤보고도 싶었어요. 그럼 오늘 저기 어차피 나온 김에 책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방송이니까 난박수도 없는데 나 혼자 있으니까 그러면은 자 이제 한번 거한 이야기를 해볼까?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 이제 엿됐어요. 이제 어떡하죠? 라는 이유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집중한 이야기라면 반대편은 과연 진짜 안전한 게 맞나 그 얘기도 같이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유 뭐 드리머님하고 로사님이 해주신 말씀 거의 100% 공감하고요. 특히 로사님이 한 얘기하고 저 얘기는 똑같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아날로그를 아직도 좋아하는 거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변화를 별로 싫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보다도 오프라인 매장 가서 구매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다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나같이 노땅들은 이 신문문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었는데 좀 이런 고민들을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 특히 하수두 소장님도 하고 계시구나. 일단 그런 것만 보더라도 조금은 안심이 됐고요. 이렇게 좀 석학들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행형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고 이것이 진짜 4차 산업혁명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서문에도 나오지만 본업이 중요하다,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결국은 그냥 제가 아날로그만 계속 추구하고 있어도 죽지는 않겠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했던 책이어갖고 책은 되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떠세요? 저희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저희들이 쓰려고 했던 의도가 거의 그대로 관철이 된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러면 책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목차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릴게요. 네. 일단 차례는 총 12개의 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머릿말과 프롤로그가 있어요. 프롤로그의 제목은 4차 산업혁명 무엇이 연상되는가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고요. 1장에서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경제 성장률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인공지능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을 능가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3장에서는 자율주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정말 인간이 운전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가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고 계시고 4장에서는 사물인터넷 이게 기존 인터넷하고 다른 게 뭔지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5장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가상화폐 말고 도대체 어디에 쓰이냐 블록체인이 그런 것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려주고 계시고요. 6장은 핀테크예요. 이게 기존의 은행 전산화할 때랑 뭐가 다른가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현재 인터넷 전문 은행들의 뭐 한계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은 스마트 헬스 이 과연 빅데이터 하는데 이 데이터가 의료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그런 실상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8장은 스마트 제조 앤 물류라는 제목이고 이 제조와 물류가 스마트해지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담아주고 있고요. 9장에서는 공유경제와 O2O라는 제목이고요. 이 공유경제가 기존 서비스업을 대체하는가 아니면 보완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셨고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다루고 있어요. 10장은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과연 4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가진 기존의 일자리들을 파괴할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11장은 기업 생태계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래에는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마지막 12장은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부터 한번 가봅시다라고 책이 시작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뭔데? 4차가 뭔데? 그럼 1차, 2차, 3차는 뭔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문답형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더 흥미롭고 또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맞는 걸까요?
근데 이제 작가님이 던지신 질문은 또 제가 던지는 격이 돼서 너무 재밌네요. 네. 이거를 사실은 이 책은 쓰고 뭐 편집하고 이러는데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네네. 네. 생각한 거는 이 주제를 생각한 건 거의 한 30년 되는 것 같아요. 정말요? 그렇게 오래되셨나요? 그냥 이제 이 주제예요. 이 주제가 30년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은 말이 없었지. 근데 30년 전에 그냥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이야기예요. 야, 미래에는 만약에 무인 공장이 아주 일상화된 보편화된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이게 첫 질문. 네. 근데 그때도 무인 공장화를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 혁신들은 계속 있던 때거든요. 당연히 그렇잖아. 그때는 뭐 도요다의 뭐 린 생산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유명하던 때예요. 점점 어쨌든 공장의 인력은 줄어가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정유 화학회사 이런 데는 공장 규모에 비해서 그 공장을 돌리는 사람은 뭐 100~200명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자동차 회사에서도 로봇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죠. 우리나라는 산업용 로봇이 인구 대비로 해서 가장 많은 세계 1위 국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인 공장이 되면은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이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문학가들이에요. 무인 공장이 일상화된 세상. 그래서 문학가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네.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로 나눕니다. 야, 맞네요. 많이 들어본 말이네요. 예. 완벽한 디스토피아가 있어요. 무인 공장이 일상화된 시대. 그게 뭐냐면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이에요. 와우. 네. 그리고 매트릭스의 아키텍처예요. 네. 얘네들 시대가 되면 뭐 사람은 뭐 배터리로 쓰이고 있고, 아니면 뭐 다 사냥이나 당하고 있고, 뭐 지하에 옹총총 모여 사는 게 다예요. 네. 그죠? 그리고 아니면 아예 원숭이가 더 진화를 해가지고 혹성 탈출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게 아니면 이게 디스토피아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런 길 그린 게 미래 사회를 그리는 소설이나 영화나 뭐 중에서 유토피아는 뭐 거의 없는데 그나마 몇 개의 유토피아가 있어요. 그 유토피아가 월리예요. 월리. 아니, 월이. 예. 영화에서 월리. 우리 월리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우주선에 들어가서 안락에지 앉아서 음료수만 쪽쪽 빨아먹고 살다가 다 뚱보가 됩니다. 뚱보 행성에서 살고 있는 거가 되죠. 사람은 노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건 문학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결국 무인 공장이라고 하는 게 뭐 조금 더 지나면 무인 공장 돌리는 게 사실은 인공지능일 거고,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4차인지 뭐 8차인지 9차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미래에서의 어떤 생산 시스템 이런 것들이 될 거고, 이 생산 시스템이 마련이 되고 나면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으로부터 노동이 완전히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인간이 노동에 참여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뭐 칼막스가 얘기할 때 인간이 노동으로서 소외된다 이랬었는데, 이제 점점 기계가 발달을 하면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배제되는 삶을 산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옛날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헤겔은 노동이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인간이 노동을 안 하면 역사는 끝이다. 이러면서 좋게 말하면 이게 절대 정신의 구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칼 막스는 굉장히 문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때가 되면 그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독사가 그 물지 않고 사자와 양떼가 함께 뒹굴며 노는 낙원 같은 세상이 열릴 거다.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라는 거죠. 그때 되면 인간은 더 이상 뭔가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네네. 예. 그러고 나면은 뭐 하겠냐는 거지. 그럼 이제 문학을 얘기를 하고 예술을 얘기를 하고, 우리는 영원히 창조적인 걸 위해서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영원히 창조적인 것도 기계가 더 잘하면 기계한테 맡기지 뭐하러 해서 그냥 음료수만 마시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둘 다 이런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둘 다의 공통점은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배제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SF 작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런
그 순간이 바로 특이점의 세계이고 네. 특이점의 세계가 되면 인간의 역사는 끝나고 기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부터 역사는 스카이넷이 발전을 시키지 사람은 그냥 거기 해방 전선이나 하는 거야. 그렇죠? 스카이넷은 영화니까 우리 저기 그 인간이 이기고 그러지 영화 아니면 못 이기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렇죠. 이겨? 예. 자 이러는 게 이게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거였습니다. 이걸 이제 경제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무인 공장이 되면 토지 자본 노동이 있잖아요. 네. 자 토지 노동 자본으로 사람이 생산을 합니다. 근데 무인 공장이 되니까 노동이 없어져. 그럼 토지와 자본으로만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네. 자 이거를 그 막스의 이제 자본론, 노동가치설 여기에 의하면 이윤을 만들어내는 건 노동으로부터만 나온다. 근데 이 노동은 산 노동과 죽은 노동으로 나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죽은 노동이 기계예요. 네. 자본이지 자본. 이거는 옛날에 만들어둔 인간의 노동이 이 기계 형태로 물화된 거야. 이거에서 돌려봐야 새로운 이윤이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사람이 노동을 해야지 여기서부터 막스의 얘기로는 착취를 해서 그 착취분이 이윤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착취를 안 당하니까 좋긴 한데 이윤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윤이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윤이 잘 안 나와요. 네. 그렇게 이윤이 잘 안 나오는 데가 어디냐 하면 아까 예를 들은 정유공장 같은 데예요. 정유공장은 실제로 사람이 잘 없거든. 다 기계가 돌아가거든. 그리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기계가 돌아가느냐 하면 다른 유명한 뭐 정유공장 많이 돌아가는 데는 다 기계가 돌아가. 그래서 이윤율이 굉장히 박해요. 그냥 전체 매출 총 이윤율 해봐야 뭐 2% 3% 뭐 4% 5% 요러는 거예요. 근데 워낙 물량이 크니까 뭐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나오죠. 그래서 정유공장에 제 저기 대학 졸업할 때도 정유회사는 그 탑 클래스로 1순위로 지원되는 데였어요. 금융회사보다도 오히려 더. 네. 왜냐하면 사람은 조금 일하고 기계가 많이 일하니까 사람한테 주는 월급이 하나도 안 아깝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일단은 뭐 다니고 있는 사람은 월급은 많이 받지만서도 그 업의 이윤율은 굉장히 박해요. 이런 거거든. 근데 반면에 이윤율도 엄청나게 높고 그 다음에 월급도 엄청나게 많이 받는 업들이 있어요. 자 MS, 구글, NC소프트 소프트웨어 회사들 이런 회사에는 죽은 노동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자본 들어갈 게 뭐 별로 없네. 사무실에다가 뭐 저기 컴퓨터가 비싼 거 사주면은 다들 이 너드 프로그래머들은 다들 좋아해가지고 뭐 열심히 일하더라. 그럼 여기서 이윤율이 엄청 높아요. 이 엄청 높은 이윤율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산노동, 즉 살아있는 프로그래머들의 노동으로부터 나와. 네. 네. 그러니까 이윤율이 높은 게 설명이 돼요. 자, 근데 이게 무인 노동이 점점 발달을 하고 나면은 그래서 인간의 노동을 뭐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특이점의 세계가 되면 이래 되는 거죠. 자, 이까지 생각을 갖다가 그야말로 추상적으로 한 거잖아. 추상적으로 연역적으로 유추해서 해보면은 네네. 자, 이거는 아니 뭐 지금 현재 뭐 미래 사회의 일자리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이거 뭐 인류 해방 전선을 갖다 꾸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거 터미네이터 엄마 그 이름 뭡니까? 사라. 예. 사라 코너. 사라 코너를 찾아야 되는 이런 세상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알파고 얘기를 하니까 에이 뭐 바둑이 이기는 게 정도야 뭐 바둑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야 까딱 잘못하면 원숭이 씨한테도 우리가 발리는데 이제 스카이넷 나오면 우리 어떡하냐. 이러는 얘기까지 이제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재밌죠. 네. 어떻게 이제 얘기를 풀어갈까 엄청 궁금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 소위 말하는 이 스카이넷의 세계라고 하는 특이점의 세계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반으로 딱 갈립니다. 특이점의 세계가 무조건 온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대표적인 분이 스티븐 호킹이죠. 스티븐 호킹. 네, 호킹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크 주커버그, 앨런 머스크 이런 애들이 무조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는 누가 지금 만들고 있으면서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러고 그 반대편에 주로 경제학자들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근데
점점 인류의 역사는 뭐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나아가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해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팔을 막 휘둘러서 1400만 가지의 미래를 보고 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뭘 택할 것이고 뭘 만들어갈 것인가를 닥터 스트레인지의 어떤 그 지혜로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만화에나 나오는 거죠.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고. 둘째로는 이거를 대비한다라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냐. 그건 대비가 안 되는 이야기야, 사실은. 네.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만약 부정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지금 현재의 삶도 사실은 포기하는 거가 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 미래가 언제 올 거냐를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무의미하다라고 보고요. 우리는 그런 미래 예측에서 성공한 적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저기 케인즈 같은 경우에도 케인즈가 논문 쓸 때 미래사회에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미래사회는 기계가 일 다 한다. 야, 뭐 요즘 나오는 기계 장치들 봐라. 불도저 이런 걸로 흙 미니까 사람들이 미는 거보다 뭐 10,000배쯤 더 잘 밀더라. 다음 뭐 하겠냐. 일주일에 15시간만 노동하면 된다. 남는 시간은 문학과 예술을 즐기자. 뭐 이러는 얘기를 벌써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 52시간제 하자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처럼 이제 미래 예측은 잘 안 맞게 마련이고 이런 얘기들은 우리의 미래를 갖다가 극단적으로 추상화해서 만든 어떤 기호 같은 세계예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걱정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언젠가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와 충돌한다는 걸 걱정하는 거와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네. 지금 걱정해야 되는 것들은 오히려 지금 현재적 문제예요. 그럼 현재적 문제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불황이 오래 가고 안 풀리지? 이거예요. 자,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미래를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자 선생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미래에는 뭐가 좋아지고 그런다는데. 근데 왜 문학에서는 스카이넷이야? 이런 역설이 하나 있죠. 둘째로는 4차 산업혁명이야. 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생산성의 어마어마한 발전을 통해서 경제 성장률이 빵빵빵 쳐주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 팍팍팍 나아가는 삶인데, 아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 빼고 다 저성장으로 다 걱정해요. 미국만 조금 잘 나가는 정도? 나머지 한국 지금 경제성장률이 2%대 지금 목표하고 있어요. 목표. 잠재 성장률 옛날 얼마 전까지만 8% 하던 게 지금 2%까지 줄었습니다. 중국 14% 12% 이러던 나라가 이제 6%를 사수 한 해 만에 이러고 있고, 일본은 지금 91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2019년이잖아.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그러잖아요. 실제로는 잃어버린 28년이야. 내년이면 내후년이면 잃어버린 30년이 되고요. 네. 잃어버린 30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0에서 1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걱정하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구조적 불황, 영속적 불황을 얘기를 해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1차, 2차, 3차, 4차는 제끼고 산업혁명이라며. 근데 산업에 혁명이 터졌는데 왜 경제성장률은 0, 1, 2, 2지랄 이 모양이냐는 거죠. 네. 네. 좋아요. 네. 네. 이게 두 번째의 어떤 굉장히 역설적인 질문이에요. 그러게요. 예.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런 겁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아예 좋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문제는 나잖아, 나. 내가 지금 일본 경제 성장을 지금 걱정할 그런 타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달 월급이 중요합니다. 그럼 난 뭘 해야 됩니까? 라는 이제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세계 경제가 그래 영속적 불황이라고 될지 안 될지, 계속 이제 불황이 될지 아니면 뭔가 풀릴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질문이 남는 거죠. 그래서 질문의 범위가 이제 가장 거대하게 스카이넷의 세계냐 원리의 세계냐 이런 게 오느냐, 이게 제일 위에 있는 질문입니다. 네. 제일 위에 있는 질문이고, 그 다음으로 한 칸만 조금 더 내려면 요보단 조금 좁아졌어요.
산업혁명이라는데 뭐가 좋아졌다라고 해서 맨날 신문에 나오는데 왜 성장률은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래서 세 번째로 나와서 아니 뭐 성장률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당장 내가 월급 받고 요번 달 장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 책에서는 12가지나 질문을 갖다가 늘어놓았지만서도 사실은 이걸 압축을 하면은 3가지 질문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책의 전체입니다. 네. 오늘 방송 끝내도 되겠네요. 야 질문만 들었는데도 그냥 압도를 당하네요. 네. 저는 막 유발 하라리 이 책을 읽고 이러면서 네. 그런 막연한 막 기계가 신이 되는 세상 무섭다. 네. 어쩌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말씀하신 그런 질문들과 답을 보면서 금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지금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기본을 더 다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못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면서 그럼 왜 생산성이 늘지 않냐, 왜 GDP가 늘지 않냐, 그 질문하셨을 때 좀 신선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처음 그런 질문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남들이 옛날에 다 했던 질문을. 그래요? 제가 몰랐군요. 네, 저도 저기 하다 보니 그러네? 왜 그러지? 네. 라고 하는 궁금증부터 시작을 했던 거였죠. 네. 왜 그런 거죠? 이때 이 책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말이 참밖에 안 해요. 이런 건데. 네. 자, 이게 그중에서 세상은 좋아졌는데 왜 성장률은 이 모양이죠? 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 예를 하나 이렇게 들어봅시다. 한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음악을 듣는 데에서는 CD 구매하는 게 일상적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CD를 사면 CD 한 장에 한 만 원 정도 한다 칩시다. 10,000원 하면 8곡 들어가요. 그래서 엄청난 음악 애호가라 하더라도 한 달에 CD 값으로 10만 원 이상을 쓰기는 잘 않죠. 쓴 사람도 그 있었겠죠. 네, 당시에. 네. 그 정도 이제 쓰는 게 뭐 굉장히 CD를 많이 사는 사람 정도였겠죠. 네. 그렇게 해서 10만 원 하면 8곡 한 80곡을 자기가 이제 소비를 합니다. 나머지 이제 라디오 같은 걸로 들었겠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스트리밍을 하죠. 스트리밍을 하죠. 네. 6,000원, 뭐 8,000원, 뭐 이 정도를 하면은 한 달 내내 들을 수 있는 곡이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곡의 양이 뭐 그때에 비해서 한 100배는 될 겁니다. 그렇게 들어도 물리지 않을 만큼 음악을 소비를 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네. 라디오 하면서 쓸데없는 아이씨들이 막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소리 안 듣고 음악에 집중하면서도 그렇게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음악 소비에 관해서 우리가 음악 소비 양은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양 Q는 늘었는데 P는 어때요? 가격. 줄었네요. 예, 가격은 왕창 줄었네요. 예.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삶의 효용 이런 거는 엄청나게 커졌는데 이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왕창 줄었어요. 이런 역설이 4차 산업혁명 때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냐? 아니 2차 산업혁명 때에도 아주 대표적으로 났습니다. 그게 조명의 역설이라고. 옛날 19세기 말 1800년대 이때 말에는 밤중에 불을 켜기 위해서는 양초는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고래기름을 썼다라고 그러죠. 고래기름이 제일 비싼 거고 그게 아니면 뭐 아무튼 비싸요. 그리고 엄청 불편하고 위험하죠. 까딱 잘못하면 뭐 졸다가 하면 집을 호랑이 태워요. 네. 그러니까 비싸고 위험하고 그렇다고 해서 화나기는 하냐. 근데 에디슨이 전구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처음엔 전구값이 좀 비쌌겠지만 점점 싸지지. 에디슨 전구 이전에 고래기름을 등유로 바꾸는 위대한 발견이 나왔죠. 그 전까지 뭐 콩기름, 뭐 고래기름 이런 걸로 때우다가 진짜 석유 등유의 발견이 되면서부터 석유 산업이 이제 대폭발을 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등유로 밤을 밝힐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에디슨이 전구를 발견을 하겠죠. 자, 이걸 한 3단계 정도를 거치면서 조명의 밝기는 한 10,000배 밝아져요. 네. 10,000배 밝아지는데 조명을 위해서 쏟아붓는 돈의 크기는 한 10,000분의 1로 줄어. 그럼 사람이 단위 가격당 누릴 수 있는 조명의 양은 10,000 곱하기 10,000이니까 1억 배가 되는 거예요. 와우. 그렇죠?
네. 근데 이 1억 배의 효용을 누리는 동안에 사람은 이걸로 인한 경제 성장률은 몇 프로나 되겠어요? 오히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때는 워낙 이제 세상에 시장이 커지고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서도 자, 이 고래기름 때문에 그 포경선 업자들 다 죽었어. 다 그냥 실업자 다 된 거야. 고래 이제 잡을 필요 없으니까 너 멸치나 잡아 이랬다는 거야. 작살 던지던 이 백경의 어부들이 멸치 그물이나 던지게 됐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뭐 사실 여기서도 경제 성장률, GDP의 산출로 밥치는 데서는 팍 줄고 뭐 등등등등이 줄어드는 게 있겠죠. 자, 이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 예전에 얘기했던 조명의 역설처럼 지금 현재 제가 표현하기로는 음악 감상의 역설이라고 할게요. 옛날에 또 우리 비디오 테이프 대여점에서 빌려보던 시절에 한 편 빌리는데 2,500원이었는데 2,000원, 2,500원이었는데 4편 빌리면 10,000원이야. 지금 넷플릭스로 하면은 똑같이 10,000원 내고 훨씬 많은 걸 볼 수 있죠. 한 달에 무제한 공짜. 무제한으로. 예.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삶의 효용은 커지지만 그것이 경제 성장률의 수치로 잡히지 않는 면이 크다. 요게 있는 거죠. 그러면 네. 그 4차 산업혁명 뭐 5차든 6차든 차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책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효용에 따라서는 더 삶이 더 누릴 게 많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꼭 왜 GDP로만 봐야죠? 근데 GDP로 보는 거는 그보다 더 좋은 걸 아직까지 경제학자들이 못 찾았어요. 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 썼지. 그래서 지금 현재 한 국가 단위에서의 경제 수준을 갖다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제일 나아서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GDP로 환산을 했을 때 그 효용이 빠지고 그러니까 실제 성장률 자체는 낮게 나오는데 우리의 실생활들은 굉장히 편해지고 어떻게 보면 안전해졌고 네. 그런 효용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과거 대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요까지 얘기하면 그런가 싶은데. 근데 야 옛날에도 그랬어. 야 너 처음에 개인용 컴퓨터 시대의 세계 시대를 한번 생각해봐. 그 전에 주판했어 주판. 그쵸. 주판하다가 개인용 컴퓨터를 쫙 끌어난 다음에 로터스 원터스를 해서 엑셀로 넘어가면서 얼마나 편해졌는데. 야 그러면서 그때 효용이 나는데 그때 경제성장을 8% 9% 막 쳤어. 근데 지금 2% 왜?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네요. 그렇죠? 왜 그러죠? 이렇게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고 음성으로 듣고 나면은 상당히 이제 흥미진진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흥미진진한 대화 속에서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잖아. 네. 사실 저도 몰라요. 그냥 이제 이게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 자체가 재밌으니까 혹 빨려들긴 한데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인가라고 좀 이따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네 이러는 게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야 그럼 그걸로 얘기해서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름대로 그게 아니야 라고 확실히 답이 있어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2의 기계시대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은 거기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당신이 아직 몰라서 그래. 세상은 J커브로 움직이는 거야. 커브가 이제 이 곡선이 경제성장 곡선이 J자 형태로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4차 산업혁명의 초기 단계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기술 발달의 어떤 혁신이 우리 삶으로 아직 스며들지 않아서 그래. 이게 스며들면 그때서부터 지금 아직 스며들기 전이라 가지고 오히려 투자만 많이 들어가고 효용은 결과만 잘 안 나오는 때가 지금이고 그래서 이게 성장률의 바닥을 깔고 있지만 이게 다 끝나는 순간 타노스의 핑거스냅이 딱 터지고 나면 그때서부터는 성장률이 빵빵빵빵빵 터져나와서 J자의 뒷부분 위로 쫙 치고 올라가는 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듣고 보면은 그럴듯한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요. 안 들죠? 네. 나도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성장을 할지라도 그 파이가 저한테 올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근데 경제 성장 GDP가 성장이 터지면 그 성장 안 하는 것보다 나한테 오는 파이가 확실히 커져요. 네. 절대적인 크기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더 부스럭이라도 더 떨어지겠지. 조금 올까 그렇게 불안하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반론은 뭔 놈의 J자 밑이 이렇게 길어. 야 일본 봐라 일본 30년이에요 30년. 그 다음에 지금 뭐 중국도
계속 깔아지기만 깔아지고 있고 한국 2%다. 유자 아니에요, 유자. 네. 야, 그리고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에 따라지 국가라면 또 말도 안 해.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이런 거에 각종 분야에서 거의 탑을 찍는 나라예요. 근데 탑을 찍는 나라에서 2%라니 이거 좀 그렇잖아 이거. 이러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게 듣고 나니까 또 그러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제2의 기계시대 이런 책을 쓰신 분은 이제 저널리스트들이 이런저런 논문에서 이래가지고 이제 쫙 해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경제학자들 중에서 아주 뭐 하버드 예일 이런 데서 슈퍼 경제학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토르의 망치로 이걸 다 깨포 쓴 거야. 말도 안 소리 하지 말라고 빵빵빵. 그래서 이제 로버트 고든의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 이런 책들을 보면은 현재 이제 저성장 국면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 4자 아니냐, 구라 아니냐 라고 하는 거에 가장 강력한 반론이 가장 강력한 근거가 바로 낮은 성장률이에요. 낮은 성장률인데 이걸 산업혁명이라 부를 수 있느냐 이러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그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하승주 씨 당신은 그렇게 설득력 있게 4차 산업혁명이 사자 내지는 구라인 것처럼 얘기를 하놓고 책을 쓰면 어떡한 거야. 이게. 그렇게 나도 이 얘기 이렇게 이제 나 혼자 스스로 자원자답을 해보면은 네. 내가 막 코너에 몰려요. 이게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4차 산업혁명 이야기들이 이제 지금은 상당히 좀 지루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잘 책이 잘 안 팔려. 근데 여러분 이 책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사주세요.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이제 해외 사정에 밝으신 분들은 야, 그 소리 우리나라에서만 해. 네. 다른 나라에서 얘기도 안 해. 4차 산업혁명에 검색해봐라. 뭐 몇 개나 나오는가. 해봤거든? 많이 나오던데? 네. 근데 이런 얘기들을 그 용어만 바꿔서 실제로 다 합니다. 네. 미국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 혁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 뭐 인더스트리 4.0이나 뭐 4차 네 번째 이볼루션이나 뭐 그게 똑같이 레볼루션이나 똑같지. 자, 그런 의미로 해서 지금 현재 어떤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들을 갖다가 맥락을 잡아보자라고 하는 노력들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저 혼자 이게 쭉 나가도 되죠. 그럼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마케팅 용어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어떤 맥락상 보자고 그러면 어떤 맥락이 있겠느냐. 이거에 집중을 하는 게 이게 좀 남는 장사 아니겠냐는 거예요. 네. 그 맥락을 2부에서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그 12가지 챕터를 쭉 읊어드렸는데요. 이게 다 질문들이에요. 예. 그 맥락을 분야별로 짚어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2부에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들으시는 분들이 경제 성장률은 나랑 크게 상관없고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질문을 빨리 좀 얘기해 보라고 이러고 있을 것 같네요. 그래요. 나는 뭐 하고 살아야 되냐고. 내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건데 이걸 네. 가장 궁금하실 것 같긴 합니다. 네. 2부에서 바로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4차 산업혁명, 네. 당신이 놓치는 12가지 질문 하승주 소장님과 1부 나눴고요. 2부에서 한번 더 얘기 나눠보시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